오늘은 동남아 기초 2편, 향신료가 동남아의 역사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향신료가 있지만 5대 향신료라고 하면 고추, 후추, 계피, 육두구, 정향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고추, 후추, 계피는 흔히 접하는 식품이지만 아래의 육두구와 정향은 다소 생소할 겁니다. 고추는 중미가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전파되어 한국인의 최애 향신료로 자리 잡았죠. 후추는 인도가 원산지로서 페퍼콘이라는 열매를 말려서 씁니다. 계피, 시나몬은 개수나무의 껍질을 벗긴 후 말려서 쓰고요. 자,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가지 향신료가 등장합니다. 정향은 이렇게 생겼는데 싸한 향취를 풍기죠. 서양에서는 클로브라고 부르고요. 한자로는 못처럼 생겼대서 못 정자를 써서 정향이라고 합니다. 클로브 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10m 이상 자라는 키가 큰 나무입니다. 꽃이 개화하기 전에 꽃몽우리를 채취하여 말려서 쓰지요. 클로브, 정향을 말리는 계절에는 온 마을에 정향의 향기가 진동을 했겠죠. 클로브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진나라나 로마에서도 식용, 약용으로 인기가 높던 희귀한 향신료였습니다. 그리고 육두구입니다. 서양에서는 넛메그라고 부르죠. 열매를 채취하여 쪼개면 이렇게 밤톨만한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을 붉은색의 외피가 덮고 있습니다. 외피와 씨앗을 다 사용하는데 외피는 메이스, 씨앗을 넛메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클로브와 넛메그는 동남아 깊숙한 곳, 적도에 위치한 말루쿠 제도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나마 클로브는 말루쿠 제도 전체에서 자랐지만 넛메그는 말루쿠 제도의 한가운데 있는 보이지도 않는 섬 반다 제도에서만 자랐지요. 이 희귀한 향신료는 주로 해상무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공급되었습니다. 향신료의 해상무역을 지배한 무역상은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바트들이 말루쿠 제도에서 유럽까지 이르는 향신료 서플라이 체인을 지배한 거죠. 이들에게는 비밀스러운 노하우가 있었으니 클로브와 넛메그가 자라고 있는 말루쿠 제도에 이르는 뱃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적도를 중심으로 계절별로 일정하게 불어오는 몬순 바람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몬순이라는 말이 아랍어에서 계절을 뜻하는 모심에서 나온 것이고 모심은 말레이 인도네시아의 무심에 그대로 남아있죠.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가요 벙가완 솔로에서 무심 꺼마라오는 건조한 계절, 즉 건기를 말합니다. 몬순 바람이 북반구나 남반구로 이동하면 거센 태풍으로 변하지만 적도 근처에서는 온순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루쿠 제도를 둘러싼 이 지역으로 진입하면 안전했죠. 그러려면 아주 중요한 해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사이의 물라카 해협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라카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의 하나입니다. 물라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궤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향신료의 해상무역로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동남아 해양 지역에 전해졌던 겁니다. 적어도 동남아에서는 이슬람교가 꾸란을 받을 것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식으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아랍인들과 동남아 상인들은 이슬람교를 매개로 향신료 카르텔의 파트너가 되었거든요. 동남아 곳곳에 향신료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코스모폴리탄적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유럽은 육식문화 지역입니다. 긴 겨울 동안 신선한 야채 없이 고기를 먹으려니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온 향신료가 이 고기의 맛을 환상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점차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은 향신료에 길들여져 향신료 없이는 못 살 지경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 향신료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14세기 기록에 의하면
독일 지역에서 넛메그 1파운드의 가격이 소 7마리와 맞먹었다고 합니다. 향신료 무역로를 이슬람 카르텔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향신료 무역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인들과 동남아인들의 이슬람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무역로가 아닌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콜럼버스 같은 사나이가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다 보면 인도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엉뚱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하지만 유럽의 포르투갈은 다른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떠나 아프리카 대륙의 서안을 따라 남하한 후 아프리카 남쪽 끝의 희망봉을 크게 돌아 인도를 거쳐 드디어 말루크 제도에 이르는 바닷길이었죠. 물론 이런 항로가 한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개척된 건 아닙니다. 15세기 초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수천 명의 선원들이 희생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엔리케 왕자가 아프리카 서해안까지 항해했고 디아스 바르톨로메오가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봉을 발견했으며 1499년 바스코 다가마가 마침내 인도 대륙의 고아에 이르는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11년 알부퀘르크가 이끄는 포르투갈 군대가 말레이족의 술탄국을 쫓아내고 물라카를 점령했습니다. 향신료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대 요충지를 장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남아 향신료 무역에서 포르투갈의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세력의 판도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남부 지역에서 영국 등 서유럽으로 힘이 옮겨갔습니다. 향신료 상권에서 먼저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등장한 신흥 세력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들어옵니다. 바로 중국에서 아편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말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동남아 해양 지역을 분할했는데 네덜란드는 향신료 생산의 중심지인 말루크 제도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제도 쪽을, 영국은 주요 무역 항로인 물라카 해협을 차지하는 선에서 타결됩니다. 네덜란드 지역에서 무역항으로 시작한 도시 바타비아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이고, 영국이 물라카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페낭, 물라카, 싱가포르입니다. 이들을 해협 식민지라고 하는데 이때 혁혁한 공헌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스탠포드 래플스 같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래플스 호텔,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래플스 광장 등 곳곳에 그 이름이 남아있죠. 인도양 저 건너편이 탐욕스러운 유럽인들을 불러들인 적도 깊숙한 비밀스러운 곳 말루크 제도의 향기로운 열매들, 향신료의 이야기였습니다.